네, 여섯 번째 시간, 네, 다시 시작하죠. 우리 다섯 번째 시간에 그 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편지 같은 경우도 이 저작권과 소유권이 이제 구별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누군가에게 뭐 연애 편지를 써보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 편지의 수신인, 즉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편지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전히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편지를 받은 상대방이 함부로 그 편지를 복사해서 뭐 배포한다든가 또는 뭐 그것을 대자보에 이렇게 써서 학교 벽보에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복제권과 배포권 또는 뭐 전시권 이런 것들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공표권도 주장할 수가 있죠. 편지를 보낸 것은 그 사람만 보라고 보낸 것이지 그것을 이제 어디 널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보낸 편지를 함부로 그 사람이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그 중에서도 저작 인격권, 그 중에서도 공표권,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편지의 경우에도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그 다음에 편지라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구분이 된다. 여기 이제 헤일이 UV 하우스 사건이라고 제가 드러났는데 헤일리에 가보셨습니까? 네, 헤일이라고 저 파주에 가면은 가보셨죠? 특히 출판하시는 분들은 그 출판단지 좀 지나서 헤일이라고 아주 예쁜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UV 하우스라고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집 건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렇게 네모형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네모형 집에 그 바깥에 철골 구조물이 U자형 철골과 V자형 철골이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인데 우리나라의 아주 그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광고 회사가 그 은행 시중은행의 광고를 제작을 하면서 이 건물 이 건물 앞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어, 잡지 책에 실릴 사진 광고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영상 광고도 촬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도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사건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이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은요, 그 이 건물, 이 소유권자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 이제 그 몇백만 원의 돈을 주고 그 이 건물 앞에서 이제 광고 사진을 찍겠다. 계약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고 광고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이분이 이제 저작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고요. 설계자에게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유권은 이제 그 건물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건물 주인의 허락은 받았는데 이제 이 설계를 했던 건축가 즉 저작권자의 허락은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건축가 그분이 이 광고 회사 그리고 그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과 저작권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가지고 이게 합의를 해서 끝났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인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마치 이것이 그 건축 저작물 옆에서 사진 찍는 것은 그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판결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판결 없이 1심 판결은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건물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작권법 29조에 보시면요. 29조인가요? 확인해 볼게요. 29조가 아니라 30,
35조. 35조에 보면은 그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은 마음대로 복제해서, 복제라는 것이 뭡니까?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이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허락 없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뒤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때요?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죠. 이런 저작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사진 찍어도 됩니다. 뒤 배경에 남산 타워라는 건축 저작물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뒤에 혹시 미술 저작물이 될 만한, 건축 저작물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배경에 들어있지 않는가.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허락 없이 이렇게 24시간 360일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있는 미술 저작물 등, 미술 저작물 등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진 찍어도 된다. 다만 복제해도 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동형 복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각을 조각으로 복제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저렇게 항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동상을 똑같이 동상으로 복제를 하는, 이건 안 돼요. 동형 복제, 그러니까 건축을 건축으로, 조각을 조각으로, 그림을 그림으로, 이거는 안 되지만 이형 복제,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건축 저작물을 사진으로, 건축 저작물을 그림으로, 그림을 사진으로, 조각을 사진으로, 이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산 타워를 사진 찍어서 팔겠다. 이거는 이제 따로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광고를 찍는 것인데, UV 하우스 이제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인데, 이것은 광고를 찍는 것이니까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사진 자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된다고 1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 올라가서 이제 왜 합의를 하게 됐는데, 그 합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대로 이용을 했다면은 아마 끝까지 재판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진을 이제 찍어놓고 보니까 이 UV 철골이 너무 좀 튀는 거예요. 이 건물 바깥에 이제 이렇게 크게 설치되어 있는 이 철골 구조물이 너무 튀니까 그 부분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러 삭제한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독립성 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작품을 복제를 하면서 변형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그래서 과연 이런 건물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소유권자에 대한 허락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작권자, 특히 이렇게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 그것을 광고 사진을 찍는 것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여기 이 사건을 예로 드는 것은 이렇게 소유권과 그 다음에 저작권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호 작품전을 한다. 뭐 현대 미술관에서 고호 작품전을 한다. 가보면 이제 고호의 작품들이 쫙 걸려 있죠. 근데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저작권은 다 소멸했죠. 저작권 다 소멸했으니까 내가 그냥 고호의 작품 사진 찍어 와도 되느냐? 사진 찍어서 그것을 뭐 판매를 하거나 이래도 되느냐? 안 되죠.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뭐 대부분 미술관이라든가 또는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재단에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 피카소 재단 뭐 이런 그런 이제 그 피카소의 그림들에 대해서 그걸 소장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리저리 활용하게 해주고 또 전시회를 하게 하면서 수익을 얻어서 이게 일정한 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들이 많이 있는데,
뭐 피카소의 경우에는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죠.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몇 사람만 좀 조심하면 돼요. 서양 미술에서는 피카소, 뭐 샤갈,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일부 최근에 최근에 사망한 이제 그런 작가들이 좀 있죠. 그 외에는 이제 뭐 서양 미술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다 저작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작권과 소유권이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 두 가지 권리가 중첩적으로 작용이 될 때는 항상 양쪽과 같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한쪽만 계약을 체결해 갖고서는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불법행위로 인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하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여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저작권법 제42조 2항인가요? 45조, 네, 45조 2항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 하고 계약서를 써도 특별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죠.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출판하신 분들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통 받지 않죠. 2차 저작물이 아니라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 요것에 대한 이제 권리를 보통 이제 출판권으로서 받기 때문에 표절 작품에 대해서 출판사는 그런 경우에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는 그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이런 소설을 그대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인쇄해서 판매하는 권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이 아닌 표절 작품, 그러니까 유사 작품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출판사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출판사에서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케이스에 보면은 슈퍼 삼국지와 전략 삼국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원고고 어느 쪽이 피고인지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슈퍼 삼국지가 원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슈퍼 삼국지가 나와서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만화로 된 삼국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화 삼국지인데 이것이 이제 잘 팔리니까 유사품으로 전략 삼국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것도 보면 이제 그림은 이제 뭐 새로 그리고 했지만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림의 어떤 그런 형태라든가 느낌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제 유사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슈퍼 삼국지의 출판사에서 이 전략 삼국지를 상대로 해서 출판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은 기각이 됐습니다. 왜? 출판사에게는 복제 배포권,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권리만 있는 것이지 유사품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출판사에게 없고 그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저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만이 그 전략 삼국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유사품, 그러니까 표절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실제 협상에 들어가 보면 저작자는 절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안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받아야 이 시장을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유사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권리가 제한되죠. 조금만 내용을 바꾸고 이리저리 좀 모양을 바꾸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출판사는 권리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저자로 하여금 저자에게 이제 꼭 가서 그 유사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시장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저작자와 이 이용자 사이에서 항상
이것이 이제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저작권 경우에는 아까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가 되지 않는데, 양도가 안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냥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하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취급을 하냐 하면은, 프로그램은 이제 구입을 해서 쓰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이것이 이제 2차적 저작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 프로그램에다가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수정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것이 아까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이 5가지 유형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했죠. 그 변형하는 것,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왔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면 그 판매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특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그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쓰다가 그 우리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또는 수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내가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고 계속 원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던 원 업체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정당한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사태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업그레이드 문제 때문에 이제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밖의 일반적인 저작물에 있어서는 2차 저작물, 이 작품을 가지고 번역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을 가지고 미국에 또는 프랑스에 또는 독일에 이렇게 번역물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편곡, 이 음악을 가지고 클래식을 재즈로 편곡을 한다든가, 또는 뭐 나는 가수다, 미스터 트롯 이런데 이제 출전하는 그 가수들을 위해서 편곡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변형, 이렇게 뭐 2차원 만화로 된 그림 저작물을 3차원 인형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들, 그 다음에 각색, 어른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토지라는 소설을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청소년용 토지로 각색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상 제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 이런 권리들은 상당히 중요한 권리죠. 그 원저작물을 가지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당히 이제 이른바 우리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요새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장 자체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누가 가느냐 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되지만은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그 협상 단계에서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항상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의 입장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다 넘기는, 바로 이제 구름빵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그래도 좀 협상이 좀 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때 저작권도 이제 다 넘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작권을 다 넘겨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 업체 입장에서는 그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잘못하다가 장사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회사는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아주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특화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A라는 회사에다가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다 주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다 주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수가 없게 돼요. 내가 개발을 했지만 다 그냥 납품업체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그 인사 프로그램은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애써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냐 하면은, 원래부터 내가 이제 개발해 갖고 있던 인사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이제 펀더멘탈 한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개발업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 프로그램에다가 그 내가 납품하고자 하는 A 회사에게 그것을 이제 그 뭐라는 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커스터마이징. 그 회사가 쓸 수 있도록 그 회사에 적합하게 그것을 이제 수정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넘겨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자가 여전히 갖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준 커스터마이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A라는 그 납품업체에게 권리를 다 주고, 그리고 A라는 납품업체는 이 원 펀더멘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가지고 오지 못하지만은 영구적인 무상 사용권을 갖는다거나, 사용권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갑과 을이 상당히 공평하게 좀 그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저작물의 권리 행사 규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저작물이란 게 뭔가요? 하나의 저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복수의 사람이 관여를 했다. 그런데 그 관여한 사람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비너스 조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 A는 머리 부분을, B는 몸통 부분을, C는 팔 부분을, D는 다리 부분을 주로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비너스 조각이 만들어졌을 때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통상적으로는. 물론 굳이 나는 머리 부분만 잘라서 가서 이용할 거야, 이러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컨텐츠에 녹아 들어가서 일체가 돼서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런 것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A는 국어, B는 산수, C는 사회, D는 자연, 이런 식으로 각자 문제집을 썼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 종합 문제집 또는 뭐 전과 이런 식으로 출판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A가 쓴 부분, B가 쓴 부분, C가 쓴 부분, D가 쓴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하죠. 네. A가 쓴 부분만 따로 띄어서 국어 문제집으로, B가 쓴 부분 따로 띄어서 산수 문제집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 이용이 가능하죠. 그것은 공동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단독 저작물의 집합이죠. 집합.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냥 용어상 결합 저작물이라고, 이렇게 공동 저작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결합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저작권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공동 저작물을 그러니까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저작물, 그것이 공동 저작물인데,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 그랬죠? 공동 저작물의 권리는 공동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수결이 아니라 공동 저작자 전원이 의사가 합치되어야, 만장일치가 되어야 비로소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공동 저작자 전원하고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 공동 저작자들 사이에서 우리들 중에 누구를 대표로 해서 그 대표자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대표자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그 이제 합의가 진정한지를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 허락 범위의 명확성과 구체성. 자, 어느 범위까지 이용을 할 것인가? 기간은 언제까지? 장소는 어디까지? 지역적으로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뭐 책이라면은 이제 뭐 이게 책의 종류, 문고본, 양장본, 뭐 이런 이제 그 구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단독 앨범으로 내는 것까지냐, 아니면 편집 음반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또는 CD까지만 포함하는 것이냐, CD 이외의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그 CD 뭐 몇만 장 뭐 판매, 뭐 100만 장 팔린 앨범, 뭐 이래서 그 CD가 이 그 실현자들, 즉 가수나 또 작사 작곡자들이 주된 수입원이었는데, 요새는 CD로 음악 듣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전부 멜론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 형태로 듣다 보니까 이런 CD 유형물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어떤 이런 디지털 매체라든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용 활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용 활약의 범위, 플랫폼이면 어느 플랫폼까지, 유튜브까지 포함할지, 또는 그 외에 요새는 뭐 유튜브 이외에도 뭐 틱톡인가요? 뭐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의 범위가 어느 플랫폼까지를 포함을 하고 어떤 매체까지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다 예상할 수는 없죠. 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여기 보시는 유보 조항이라는 것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매체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기타, 기타 뭐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하는 일체의 매체, 이런 식으로 유보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불공정 계약 또는 내용이 불분명한 그런 계약이라고 해서 그 효력이 무효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그런 유보 조항을 두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저작자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그런 권리를 유보하는,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하는 모든 매체에 대한 이용권까지를 이용자에게 유보하는 그런 조항이라 그러면은, 그건 저작자에게 지나치게 공정을 잃은 불리한 그런 조항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나와야 지 대가가 나와야 되겠죠. 대가와 수익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작권 계약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일회주의와 수익 배분주의. 우리가 흔히 이제 일회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원고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주고 끝나는 것이죠. 수익 배분주의는 뭐 러닝 로열티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보통 인세 개념, 그러니까 판매되는 부수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 배분주의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회주의와 수익 배분주의를 혼합한 경우도 있죠. 또 수익 배분주의에서도 뭐 보통 뭐 만부까지는 8%, 만부 이상부터는 1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작 계약을 할 때 권리의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의 종업원이 저작을 하는 경우, 또 위탁 저작물은 이것은 이제 그 프리랜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탁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공동 개발 저작물,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